한나라당에서 박근혜 위원장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박근혜의 남자. 저는 땡 잡은 겁니다.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스펙이 중요할까요? 봉사활동, 에세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한 번도 준비 안 해본 하버드에 원서냈더니 그냥 붙었어요. 황당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창의성을 다 죽여버린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멘토 문화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생을 완전 종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안철수, 김택진 모방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버드는 이런 게 있어요. 강의 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스타들의 강의를 30cm 앞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초근접 강의 버라이티 스타! 오늘의 강사를 소개합니다. 과학고등학교 2년 만에 조기 졸업 후 하버드대 합격!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동기동창! 글로벌 업체라 이준석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준석 씨. 27세입니까? 8세입니까? 만으로 27이죠. 만으로. 네. 아니, 상당히 공격적으로 읽는 보니까 토론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한테는 공격하지 마세요. 저희 스타트 강쇼 역대 강사 중에 최연소입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역대 최연소라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요. 어딜 가도 항상 요즘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합니다. 제가 과연 이걸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하지만은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라 믿고 사실 오늘 저 아이돌 그룹이죠. 오로라 멤버들이 이제 참여했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뉴스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앳된 얼굴이고 심지어 여드름 자국도 꽤 있어요. 예, 정말 정말 아주 어린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은 아주 독하게 합니다. 예? 국민 하시는데 이를 듣는 국민들은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 같다.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 그만하셔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죠? 박근혜 위원장님이요.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이라기보다는 저를 발탁한 사람이죠.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과연 20대 청춘이 우리 이준석 씨에게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제가 대표로 예.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100초 청문입니다. 100초 동안 빠르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짧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정치, 벤처 사업, 교육, 봉사단체 등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한 달 수입은? 300? 자, 팬과 안티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안티가 몇 배나 많습니다. 이건 길 걸어보면 알아요. 길바닥에서. 예. 자,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소녀시대 유나, 시스타의 효린 둘 중 내 스타일은? 아, 이거 노란이 수준인데 유나요. 유나. 네. 갖고 싶은 별명으로 엄친아와 섹시남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섹시나면 그러니까 엄친할래요. 하버드 합격의 비결을 한 줄로 얘기한다면 오늘 강의 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남자로서 나의 매력은? 빨리 얘기하세요. 싸가지 없음. 버릇없음. 예. 안 그래도 내가 좀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갑에 있는 현금은 얼마인가요? 지갑 얼마나 들어있길래 안 나와요? 자, 과연? 2만 원이네요. 나도 슬럼프가 있었다? 있었죠. 한 달 전에 있었죠. 문재인 상임 고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준석의 행보는? 솔직히 한 2주 전까지 이민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죠. 소시민으로. 2주 전까지는 이민을 결심할 정도였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 강의의 예상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 와, 됐습니다. 아니, 정말 매력이 있네요. 예, 벌써 은근히. 아까 싸가지 없음이 어떤 건지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예상 점수를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이 참 버릇 없으면 정말 매력 있어요.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서 알겠습니다. 무조건 100점 만들겠습니다. 어이, 좋습니다. 저도 기대하겠고 지금부터 이준석 씨의 강의 출발합니다. 인생을 완전 종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멘토라는 걸 두지 마세요. 스티브 잡스. 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모방일 뿐이지. 일단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 분 여기 있으세요? 우선. 저는 이제 박근혜의 남자, 이런 별호도 얻으면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유명해졌는데 5월 15일부로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벤처기업 대표고요. 그리고 27살에 건강한 남자고요. 예.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멘토가 필요할까요? 네. 멘토는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만 준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멘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 한번 손 들어줄 수 있어요? 멘토가 왜 필요한가요? 저희는 아직 20대고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보고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다시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있으세요? 예, 김호영 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세대에서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될 텐데 분명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 자취를 보면서 웬만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멘토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저한테 멘토가 되어주세요라고 오는 고등학생들 되게 많아요. 저도 정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준석 씨가 될 수 있죠? 라고 말한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치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멘토라는 걸 두지 마세요. 저는 땡 잡은 겁니다. 땡을 노리고 거기에 인생을 맞춰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제 살아온 이력을 보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버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한 대로 하면은 100% 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런 거 하면서 허세 부리면서 조언할까 봐 저는 멘토로서의 조언은 입 밖으로도 안 내요. 저는 자기계발서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계발서 사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절대 멘토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쩌다가 그냥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했다 망한 사람 진짜 많아요. 목 좋은 곳에 가게 차리면 100% 될 것 같죠. 그런데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남이 갔던 길을 그대로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정치를 하고 싶고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민주통합당 같은 거대 정당에서 정당 지도부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물으면은 저는 아무 답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 번도 이런 삶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감히 이것이 나한테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치밀한 준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저 처음에 소개할 때 마크 주커버그 동기동창이라고 나왔잖아요. 마크 주커버그가 한 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년을 빨리 올라가가지고 동기동창을 맞는데 걔네들이 창업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7명짜리 회사일 때부터 저는 지켜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페이스북 전 세계에서 한 38번째인 거로 먼저 가입한 사람이에요. 예. 이건 우아하면 안 돼. 이 대단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페이스북을 생각해보면은 페이스북의 지금 성공은 우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허접했어요. 있는 기능이라고는 전화번호부, 그리고 기숙사 정보 정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에 대학생들의 호기심에서 시작한 굉장히 오타쿠스러운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모든 기숙사에 있는 IP 주소를 전부 다 검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번호랑 이렇게 매칭을 했어요. 어떤 여자애가 접속하면은 그 여자애가 어떤 방에서 지금 접속했는지를 띄워준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굉장히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한 걸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는 2004년에 그 여름에 기숙사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해 있었어요. 그 기능 하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그는 지금 어떤 기숙사에서 누구랑 금요일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걔네가 어떤 기능 만들었냐면은 수업 시간표를 만들어서 같이 수업 듣는 사람을 친구로 막 맺어주고 이랬어요.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굴러갔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느 순간 갑자기 뜨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 패스를 그대로 안 따라가요.
멘토라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죠.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돈을 어떻게 거둘지 잘 생각해야 된다. 페이스북은 처음에 그런 고려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재밌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하버드생 전원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MIT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좀 쓰면 안 될까? 그래서 MIT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도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보스턴 대학교, 그 다음에 보스턴 칼리지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씩 확장해가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페이스북이 생기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 과 이메일 리스트로 이런 이메일 하나 왔어요. 얘들아,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만들었어. 한번 써보지 않을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가 유행하고 있었죠? 싸이월드. 그 사이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런 찌질한 기능 만든 애들한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답장을 보냈어요. 얘들아, 이걸 보렴. 한국엔 이미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해. 싸이월드라는 엄청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단다. 니네 망했어. 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공학과라면 누구나 한다는 페이스북 창업에 동참을 안 했죠. 그게 이준석의 가장 뼈아픈,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비대위 시작하기 전까지 지난 4년 동안 접었던 슬픈 사연입니다. 예. 그래서 외부의 시선에 동요하는 건 굉장히 안 좋고요. 페이스북 사람들이 만약에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따랐다고 한다면은 넘지 못했을 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추적해서 스토킹하는 기능, 이런 것들 다들 법적으로 살펴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고소고발로 망했을 거예요, 아마. 뭐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했다느니. 물론 페이스북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는 법을 무시하겠어. 이러면서 어느 정도 지른 거죠. 그 조언을 어떤 멘토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걔는 거기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지금 20조 부자가 된 거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스티브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배운다고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니까 나도 스티브 잡스처럼 돼야지 한 다음에 괜히 청바지에 까만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강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그건 모방일 뿐이지. 닮은 꼴놀이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전에 과학고는 140명을 뽑는데 138명이 서울대에 진학을 했었어요. 수능 점수가 잘 나오면은 수능 점수의 퍼센트를 계산해서 과학고등학교 내신으로 적용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전국에서 1%로 보면은 내신도 1%로 쳐주는 비교 내신제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건 제 위에 해에서 제도가 폐지됐어요. 너무 과학고생에 유리하다고. 그래서 수능만 잘 나오면 옛날에 서울대 갈 수 있는 시대에서 요즘은 과학고 가도 좋은 대학 못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멘토로서 했겠죠. 야, 너 그냥 과학고 가지 말고 동네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1등만 하면 너 서울대 네가 원하는 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절대 선택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으면 저는 지금쯤 서울대 갔을 수도 있어요. 서울과학고에서는 그 당시에 140명 중에서 상위 한 20명 정도만 서울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40등 정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수학을 지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수학 한 번도 90점 넘어본 적이 없어요. 과학고에서. 지레 겁먹고 서울대는 원서도 못 내봤어요. 정작 고등학교 내내 한 번도 준비 안 해본 유학은 하버드에 원서 냈더니 그냥 붙었어요. 유학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버드 가겠다고 생각한 거는 제가 6월 달에 가겠다고 생각하고 9월 달에 SAT 시험을 보고 끝이에요. 이게 3달 동안 준비한 게 끝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학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루고 난 뒤에도 저한테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하버드 학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기숙사 강제이기 때문에 기숙사비랑 학비 합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학비가 4년 동안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비만 갖고 사나요? 생활비까지 하면 2억 초과예요. 거의 보통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갖다 넣으면 하버드 학위가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외부에 비춰지는 거랑 달리 저희 집에 그런 돈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붙은 그 해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갖다 넣으면 하버드 학위가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외부에 비춰지는 거랑 달리 저희 집에 그런 돈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붙은 그 해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대통령 장학금을 제가 1회로 받았는데 그때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네. 저는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해결될 것이다라는 거. 되게 낙천적이죠. 장학금 받지 않아도 하버드는 얼마나 좋은 학교냐면은 가족의 연소득이 8만 불 이하면은 그러니까 약 1억 원 이하면은 학비, 식비, 기숙사비까지 전부 다 면제예요. 정말 좋은 정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군대를 대체 복무를 했거든요.
병역 특례라 그러면 군대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거거든요. 보통 하버드에 학부로 가면은 석사, 박사까지 전부 다 따라가면서 대학원을 마치고 영주권을 따서 군대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전문 연구 요원이라는 걸로 군대를 그냥 박사하고 나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우선 집에서 강하게 물어봤죠. 왜 학부 마치자마자 와서 병역 복무를 끝내버리려고 했느냐, 나중에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게 제 인생의 패스였어요. 그러니까 벤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군 복무 문제를 마치고 또 그리고 회사에서 복무하면서 어느 정도 내 실력을 쌓아가지고 업계로 나가고 싶다. 저 지금 회사 다닌 경력이 벌써 6년 차예요. 할 거 다 하고 군대 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많이 했죠.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저녁 때나 아니면은 주말에는 거기에 많이 매달렸었어요. 집에서는 또 이해가 안 돼요. 얘가 왜 이러고 다닐까? 너 이거 지금 여자 만나려고 차리는 봉사단체지. 너 술 마시고 다니면서 놀려 그러지. 폐가망신한 얘기 이런 것들에 들어가지고 저를 말리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판단한 거는 아무도 이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였어요. 살아오면서 한 선택들이 왠지 모를 만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자신감에 있어가지고 돈키호테 같은 선택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존경하는 나의 부모님마저도 적어도 이 상황에 있어서는 나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조언을 따랐을 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스펙이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요.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한 번도 준비 안 해본 하버드에 원서냈더니 그냥 붙었어요. 황당한 거예요, 저는 진짜.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스펙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최인혜 씨,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펙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어떤 멘토가 해준 말인가요? 요즘 들어서 많이 통용되는 말이죠.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네, 있으십니까? 김상원 씨. 그 현실을 보면 저희 20대들은 불확실한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점을 스펙이라는 자체가 네. 해결할 수 있다는 네.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스펙은 어때요? 정말 화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이거 스펙이라는 거를 항상 부정적인 어휘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하버드생이 돼보세요.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건지라고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거니까. 그럼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 중요할까요? 봉사활동, SAT, 그리고 에세이. 다 유학 준비 해보신 분들 같네.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경험 또는 스토리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일정한 공식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때도 그랬어요. SAT는 몇 점 이상이면 우선 원서 내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유학 컨설팅 업체들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컨설팅 업체들이 말하는 공식에 따르면 굉장히 좀 스펙이 낮은 사람이에요. 하버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SAT가 제가 갈 당시에는 1600점 만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1440점 맞았거든요. 되게 좋은 점수 같지만은 하버드 입학생 SAT 평균 1580점이에요. 그들과 비교하면 한 150점 정도 딸려요. 그리고 저는 과학고등학교에 나왔잖아요. 과학고등학교에서 아이비리그나 아니면 뭐 좋은 대학교로 직류학 간 사람 저희 때가 거의 첫 해예요. 저희 때 이후로 다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희는 유학 준비하는 법도 몰랐어요. 반면 외국 고등학교들은 유학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유학만 준비해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뭔가 준비된 형태로 갔었거든요. 그들은 처음부터 스펙을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해왔어요. 1학년 때는 SAT, SAT2, 토플 뭐 이런 거 점수 다 준비해놓고 AP까지 시험까지 다 봐가지고 점수에 대한 스펙을 다 마련해놓고 2학년 때 가면은 봉사활동 전부 다 봉사활동해서 가가지고 뭐 복지관 가서 있고 3학년 때는 전부 다 에세이 잘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서로 읽어보고 막 에세이 열심히 정리하고 있고 선생님 이거 잘 쓴 건가요? 그래 잘 썼어 이러면 되고 그런 틀에 박힌 공식에 벗어나서 과학고생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만 생각하면 에세이를 잘 썼어요 제가. 근데 그 에세이 속에 녹아있던 거는 뭐냐면은 제 스토리예요. 에세이를 제가 2개를 썼거든요. 첫 번째 스토리가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과학고등학교의 학생회 부회장이었어요. 우리 학교가 공립학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 지원이 많을 것 같지만은
제가 2002년도에 다닐 때 컴퓨터 같은 게 노후돼가지고 8년 된 컴퓨터를 갖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랬었어요. 저는 전산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기 때문에 8년 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창 3개 띄우면 뻗고. 그래서 컴퓨터를 어떻게든 교체해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컴퓨터 후원을 받을 곳이 없을까 싹 살펴봤는데 고등학생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후원을 끌어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 대단한 거예요. 오, 맞췄어요. 부산 아시안 게임 있었어요. 예.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의 에스모 전자에서 최신형 컴퓨터들을 홍보하는 홍보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의 홍보팀에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썼던 컴퓨터들 좀 보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국제적인 규모 행사에서는 최고 좋은 컴퓨터들 갖다 놓잖아요.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 후에 학교에 연락이 왔어요. 아, 니네 학생회 부회장이라는 애가 컴퓨터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바로 저는 학생회 담당 선생님한테 끌려갔죠. 야, 우리 학교가 거지 학교냐. 야,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되냐. 야, 이거 어차피 주지도 않을 건데 괜히 우리 거지 학교 같은 티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왔어요. 10대가 왔어요. 요즘 중학생들한테 모니터 그리라 그러면 LCD 모니터를 그리거든요. 그 당시에 모니터 그리라 그러면은 네모난 걸 그려요. 이렇게 상자같이 생긴 거를. 예, 엄청 큰 모니터. 그 당시에 2002년에 17인치 LCD 모니터를 10개 같이 보내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최신형. 가격 계산해보니까 컴퓨터랑 LCD 합쳐가지고 한 대 한 250 이 정도 되는 걸 보내준 거예요. 전화 한 통으로 2,500만 원어치 협찬을 끌어낸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남한테 따라하라 그래요, 이거를. 이거 잘못해서 잘못 퍼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 홍보팀에 전화하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인정을 많이 받았던 거죠, 하버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에세이 얘기는 뭐였냐면은 후진타오가 누군지 아시죠? 후진타오 씨가 정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국에는 되게 특이한 전통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은 술이나 토목을 잘해야 돼요.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후진타오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 댐 기술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원자바오 총리라는 사람도 양쯔강에 대홍수가 났을 때 그걸 물을 잘 다스려가지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얘기를 책에서 접하고 난 다음에 에세이다 그걸 썼어요. 나중에 가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공계 출신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계로 들어가서 그 정치 문화가 되고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에세이 썼어요. 그런데 입학 사정관들이 그걸 보고 어떤 감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버드 입학했어요. 하버드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원서를 전부 다 내면 100% 입학 사정관제거든요. 입학 사정관들이 3명 있어요. 원서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위에다가 빨간 플러스펜으로 에세이 위에다가 체크마크를 하나씩 그려요. 3명이 돌려본 다음에 체크마크가 3개면은 한 번에 합격, 2개면은 다시 한 번 읽어보기, 하나 이하면은 휙 갖다 버리기. 보통 경쟁률이 한 8대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 추리거든요. 보면은 저는 체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체크가 돼 있으면 에세이로 붙었구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빨간 플러스펜으로 체크하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감명이 깊었던 부분을 밑줄을 쫙 긋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컴퓨터 관련 얘기에는 밑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걸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건 결국 스토리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에세이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스탠포드 입학사정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스탠포드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어떤 학생들이 떨어지냐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 스펙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강이래요, 거의. 모두 다 SAT는 만점에 가깝고 모두 다 봉사활동을 어떻게 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며 모두 다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말도 안 되는 거지. 모두가 대학교 과정 수업을 들어서 AP 시험이라는 걸 통과했어요. 아니, 이런 천재의 나라가 있겠느냐. 그런데 자기는 한국 사람들을 뽑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대요. 2002년 월드컵에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축구에 얼마나 열광하는 나라길래 2002년 월드컵에서 자신의 삶의 희망을 다 찾은 것이냐. 어떻게 2002년 월드컵 통해서 전부 다 한국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고 뭐 한국인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다 원서에 써놓냐고. 실제로 그렇대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 문화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스토리가 없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해외에 나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요. 더 이상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면은. 결국 자기가 살아온 스토리가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어떤 똘끼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입학사정관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년 지원하면 한 200~300명씩 지원하는데 군을 나눌 수 있다고, 원서 군을.
갑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형, 유복한 가정형, 뭐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보문고 가면은 유학서적 코너에 가장 앞에 이렇게 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하버드 명작 에세이 100선. 그래서 저한테 솔직히 유학 가는 사람들이 에세이 봐달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거든요. 제가 솔직히 찝을 수 있어요. 하버드생 유학 에세이 100선 중에 이건 24번에 해당하는 에세이네. 그대로 찝을 수 있어요. 한 번 그 책을 읽는 순간 여러분은 거기서 정신을 뗄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 인생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족보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제발 버렸으면 좋겠어요. 스토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감히 주제넘게 27살로서 어떤 인생에 대한 조언을 남들한테 하진 않지만은 제가 중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진로 상담 같은 걸 받으면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절대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남의 것을 특히 모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제가 애들한테 많이 던지는 메시지였거든요. 하버드생이 돼보세요.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건지. 하버드는 4년 다니고 남는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하버드 다닌 후배들 잘 모르는 건데 그 말 들은 뒤부터 완전 생각이 또 한번 팍 바뀌었죠. 여러분은 거기서 정신을 뗄 수가 없어요. 절대. 인터넷에 하버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하버드. 그 사진이 찍힌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이준석이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점에. 그 시점에 이준석은 뭐 하고 있었냐? 바로 그 사진기 뒤에 있었어요. 네. 그 시간은 새벽 4시냐? 아니에요. 새벽 4시에 하버드 도서관은 문을 열지 않아요. 네. 하버드 도서관은 10시만 되면 다 비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사서를 퇴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저 밑에 사람들이 하버드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치가 다 밑에 글로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버드생들이 하는 뭐 30가지 조언?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저거 가시고기에 나온 말인데 왜 하버드에 붙어 있지?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멘토나 아니면 이상으로 삼고 싶은 걸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저 사진은 지금 우리나라 시험 기간 풍경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하버드는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경쟁이 많이 다르거든요. 시험 자체가 외우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서 일주일에 수업 하나 들으면은 수업 하나에서만 책을 한 300페이지 읽어야 되거든요. 책을 읽으면은 잘할 수 있고 못 읽으면 전혀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단답형이 없어요. 시험 문제 하나도. 애초에 공부를 몰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버드는 과 개념도 없어요. 하버드에 제가 전산과 졸업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전산과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전산 특기자 정도예요, 느낌이. 모든 수업이 교양 수업이에요, 전부 다. 32개 수업인데 그중에 한 20개, 25개는 교양 수업이에요. 전공 과목은 한 7, 8개만 들으면 돼요. 그럼 졸업이 돼요. 특히 하버드에서 강조하는 거는 글쓰기, 토론하기, 대화하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토론 점수가 전체 점수의 10%나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은 절대 토론을 못해서는 안 돼요. 하버드는 4년 다니고 남는 게 뭐였냐면은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해요.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이랑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은 달라요. 그리고 절대 남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토론은 어떤 거예요? 토론을 잘하려면은 내가 뛰어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상대편도 뛰어나야 돼요. 저도 100분 토론 같은 데 많이 나가야 됐지만은 상대가 재밌으면 저도 재밌어요. 상대가 진짜 허접한 사람이면은 저도 나태해져요. 하버드가 가진 문화는 그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서로 상대편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마음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게 하버드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경험해 본 거. 제가 열심히 노트 필기 하나요. 휙 다음날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네요. 누가 버려버린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갑자기 기숙사에서 책이 없어지네. 꼭 시험 기간만 되면 내 책을 빌려간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돌려주면서 말없이 빌려가서 미안해. 그러니까 특히 경쟁의 최상위에 있는 집단들, 예를 들어 뭐 과학고나 아니면 좋은 대학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이유로 승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절대 안 통한다는 거. 내가 잘 되려면 남도 잘 돼야 되고 항상 그 팀으로 같이 팀워크를 강조한다는 거. 제가 창업하면서 경영자가 되어 보니까 또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버드 컴퓨터공학과 있는 사람들보다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은 한 3, 4배 잘해요. 코드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왜냐면 우리 회사에 전부 다 카이스트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로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팀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삽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만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만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만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조금 하시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면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한 스텝은 굉장히 큰데 방향을 못 맞추면은 가끔가다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버드에 굉장히 이걸 감사해요. 엄청 치열한 경쟁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또 뭐가 있냐, 시간 관리하는 법 많이 배워요. 아까 제가 말했지, 경쟁하는데 서로 윈윈하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법 배운다는 거. 그게 시간 관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것도 다 습득해 나가면서 시간 쪼개서 사용하는 법. 하버드 스퀘어 가면은 다이어리를 팔아요. 하버드에서 제가 샀던 거는 20분 단위로 그려져 있어요. 간 시간 밑에 3줄로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빽빽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씩 이제 써놓는 거예요. 하버드 다니면 그리고 수업이 약간 재밌었던 것도 있긴 있어요. 혹시 경제학도 있으세요? 경제학 개론 책 못 써요? 맨큐.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저희 학교 경제학 개론 담당 교수거든요. 맨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죠. 미국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큐 하면 왠지 질문도 하기 어려울 상대일 것 같은데 하버드 수업은 들어보면은 맨큐도 학생한테 엄청 까여요. 그리고 한 질문 한 10개 하면 그중에 한 2, 3번은 져요, 학생한테.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학생들은 그 토론이나 수업의 맥을 절대 잃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예의가 없는 진짜 저런 무개념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을 전 많이 접했거든요. 1학년 때. 나름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이렇게 발을 올리고 수업 듣는 모습을 보면서 쇼크 먹었어요, 진짜. 아니 뭐 이런 인간들 다 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교수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그 고성관가 하던 놈이, 그 다리 올리고 있던 놈이 탁 다리를 접더니만 손 들어가지고 야, 너 나름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이렇게 발을 올리고 수업 듣는 모습을 보면서 쇼크 먹었어요, 진짜. 아니 뭐 이런 인간들 다 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교수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그 고성관가 하던 놈이, 그 다리 올리고 있던 놈이 탁 다리를 접더니만 손 들어가지고 야, 너 그거 틀렸어 라고 교수한테 지적하는데 교수가 그걸 인정하고 칠판을 싹 지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탈권이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어쩌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그래서 하버드 저 선영대 수학이었는데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다리 올리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컴퓨터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럼 정말 기분 이상하지 않냐고, 자괴감 느끼지 않냐고 그랬는데 교수가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 나도 대학교 때 저랬다. 기분이 나쁘지만은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 교수와 학생이란 관계에서는 태도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학생한테 뭘 절단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떤 태도가 그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 그리고 저 학생이 나에게 그냥 단순히 무리하게 너 못생겨서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적인 챌린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충분히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업 전체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은 저는 지금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것은 꼭 하버드 나오지 않아도 꼭 어떤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은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거예요. 그런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100% 발휘될 수 있는지는 이번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증명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믿고 싶어요. 그리고 비대위하면서 행동거지가 안 그래도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더 올바라졌어요, 진짜. 이제 어디가 술도 잘 못 먹겠어요. 술집에서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제가 술자리에서 술 먹고 조금만 시끄러우면 옆에 누가 이렇게 핸드폰을 딱 잡아요.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해보면 이준석 내 옆에 술 먹고 있다.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그 안 좋은 일 터진 것 때문에 이게 딱 걸어가면 무슨 야, 쟤 그 만화 그리는 애 아니야? 한 번은 주저서 얘기했어요. 그린 거 아니거든요. 링크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진짜 그런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시간 관리도 굉장히 엄격해진 것 같고요. 잠도 거의 한 3-4시간밖에 못 자고 27살인데 삶의 모드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It's gotta be a good life. It's gotta be a good life. This could really be a good life, good life. I say, oh, this feeling that you can't find. The city is on fire tonight. This could really be a good life, a good, good life.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박근혜의 남자, 땡 잡은 겁니다. 제 일생일대에 큰 변화가 온 거예요.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버드에 돈이 많아야 다닐 수 있는 건 아닌데 반대로 다니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냐 그러면 맞아요. 1년에 한 5명 정도 한국 사람들이 가는데 1명 빼놓고는 거의 다 봉급생활자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거에서 저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이제 컴퓨터 고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전산과다 보니까. 교수님 와가지고 야 이거 왜 안 돼? 이러면 윈도우 다시 깔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1시간에 10불 정도 받고 이랬었는데 그걸 20시간 정도 하면 일주일 생활비 정도 나와요. 한 200불 정도. 하버드생들이랑 경쟁하면서 하루에 4시간 정도씩 거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버드를 극대화하려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지식 아니면 경험 이런 거 말고도 인맥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챙기기 힘들었어요. 굉장히 끌리거든요, 하버드 인맥이라는 거는. 매번 전화가 왔죠, 저한테. 야, 준성 오늘 우리 술 마시러 어디 갈 건데 저도 갈까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일을 해야 되고, 저녁 때. 아버지가 딴 애들 전부 다 변호사, 병원장, 교수. 1년 선배는 보면은 대한민국 7대 기업의 회장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임에 갈 수 없었다는 게 그 당시엔 굉장히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봄방학 때 보면은 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뭐 논다 그러고 난방을 다 끈거든요, 겨울방학 때면. 저는 그래서 돈 아끼려고 연구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항상 이런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저는 남들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은 어차피 이걸로는 극복이 안 될 정도의 상대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나는 나만의 길을 모색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제 나중 꿈이 뭐냐면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과학고등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 전부 다 공립이거든요.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는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 전형을 마련했는데 정원으로 10% 선발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사람이 거의 없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립과학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제가 그 이사장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줄여서 말하면 사학재단을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이 말을 했다가 인터넷에서 엄청 까였죠. 역시 새누리당 종자답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사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평생 놀고 먹을. 요즘 원래 트위터가 그렇잖아요, 요즘. 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게 배움을 낳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교육봉사단체 만들면서. 제가 배움을 낳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를 세우기 전에 저를 그 단체에 끌어들인 형이 선천성 척추장애가 있는 형이에요. 그분이 저를 비롯한 후배들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방학 때 우리 한국 나가면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뭐 한다니까 좋은 일이니까 졸졸 따라갔죠. 근데 그 형이 척추장애가 있으니까 휠체어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차례가 오면은 이렇게 칠판이 있으면은 제가 칠판을 1학년 후배랑 같이 들어가지고 칠판을 밑에 낮춰야 돼요. 왜냐면 앉은 키가 낮으니까. 사실 그게 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귀찮았어요. 그래서 저랑 후배랑 형 이제 이거 수업 안 하고 이제 쉬셔도 좀 된다고.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요. 형은 뒤에서 애들 그냥 봐주시면 돼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일생일대에 큰 변화가 온 거예요. 형이 저한테 완전 거의 욕을 바가지로 하네요. 야, 니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한테 대하는 태도였다면은 니네는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니네 편하기 위해서 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척까지 해주고 있지 않느냐. 나는 단순히 내가 칠판 들고 내려가기 무거워서 얘기했던 건데 거기다 내 스스로 무의식 중에 형을 위한다는 가치를 하나 얹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봉사, 복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려를 가장한 격리, 배려를 가장한 방치, 배려를 가장한 포기라는 것을. 이 말이 정말 화살같이 저한테 이제 꽂혀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봉사자가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이었다면은 정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학생 입장에 생각해보자. 그래서 배나사를 만든 거예요. 네. 배나사는 처음 만들 때부터 굉장히 집을 크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일단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는 게 목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 구에 보통 약 300명 내에서 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 수는 400명 정도 되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전부 다 한 5,000명 정도 되는 선생님만 활동하면은 교육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완성될 거예요. 배나사가 다른 점 뭐냐면은 상향 평준화 교육을 굉장히 목표로 해요. 교육 기회가 약간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는 항상 기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어요. 너는 2차 함수를 모르니까 이건 안 풀어도 돼. 너는 나중에 뭐 수학으로 먹고 살 거 아니까 이건 우선 빼자. 중학교에 우열반 수업하는 거 아세요, 요즘? 우열반을 왜 둘까요? 우열반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왜 우열반을 두는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분. 왜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김가영 씨.
네, A, B, C반으로 나누게 되면 네. A반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일단 경쟁심이 붙어서 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 뭐 C반이나 이렇게 좀 하위 반에 위치한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니까 네. 좀 더 부담감 같은 것도 줄여준다는 명목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수월성 교육을 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나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A반, B반, C반을 나눌수록 C반에 있는 학생들끼리 결집을 해서 더 낮은 곳으로 가요. 열심히. 합심해서. 아 선생님 저희 어차피 저희는 C반이잖아요. 딱 그 모양이 많이 나와요. 네. A반은 이미 학생이 가져야 될 성취도 이상의 걸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A반에서 A반들 놀아요. 어차피 우리는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네. 그래서 베나사에서 채택한 체제는 상향 평준화예요. 네.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처음에 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그 진단고사를 A반, B반, C반 가르기 위해서 진단고사를 봤는데 D반에 들어간 애가 있었어요. D반이면 보통 특수반이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D반에 많이 넣거든요. 네, 정신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학생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12점인가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D반에 넣은 거예요. 얘는 공부를, 그리고 말도 약간 횡성수술을 해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나사에서 열심히 전부 다 상향 평준화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학생은 아무것도 진짜 3 빼기 3은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대답하던 애인데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12점이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딱 1년이 지난 다음에 3학년이 됐을 때 88점이 되더라고요. 네, 수학 성적이.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하게 된 이유는 대학생이던 누나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가지고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3년째 혼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집안이 진짜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란 걸 아예 놓았을 뿐 그 학생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우리의 기성세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처음에 12점에서 첫 번째 한 학기 수업 듣자마자 40점 정도로 성적이 올랐어요. 잘 찍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 시험 봤을 때 한 60점 이렇게 67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 학생을 부른 곳은 상담교사더라고요. 너 어쩌다 컨닝을 그렇게 하게 되니? 그러면 88점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 생각에 이 학생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은 어쩌면 하버드에 갈 수 있는 훌륭한 스토리를 가진 학생인 것 같아요. 그 학생은 서울대 못 갈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충분한 내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버드는 갈 수 있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하버드 그 학생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어요, 계속. 예. 하버드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생의 평가였어요. 하버드 졸업생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 학생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졸업생의 추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전 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학생한테.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 학생의 가난이나 아니면 그 학생이 가진 지금 환경의 불우함이 절대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 계속 땡이 올 거예요. 네, 계속 땡 잡을 기회가 올 거예요. 네, 뭐 연애든 아니면 사업이든 뭐 땡 잡을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멘토라는 거에 너무 의식하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 분명히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스펙이 아닌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